윤서준이 처음 저택에 도착한 날은 가을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수요일이었어요. 검은 정장을 입은 양부 한도연은 따뜻한 미소를 지은 척했지만 눈빛은 금방이라도 계산을 시작할 듯 차가웠습니다. 문서연은 흡사 명품 전시장처럼 꾸며진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고 그 옆에는 아직 10살도 안 되어 보이는 친아들 한지우가 태블릿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집안 사용인으로 보이는 중년의 가정부와 운전기사가 서준을 궁금한 표정으로 흘끗 바라보았으나 곧 고개를 돌렸습니다. 서준은 이곳이 드디어 가족이라 불릴 수 있는 장소가 되기를 기대하며 신발을 조심스레 벗었어요. 그러나 집 안한쪽 복도로 안내한 양모는 방이라기엔 좁고 창고라 부를 만한 공간을 열어보이며 잠깐만 여기 정리해둬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자리 배정이 아닌 곧 청소를 시작하라는 명령에 가까웠죠. 서준은 이해하지 못한 표정으로 서 있었고 뒤편에서 가정부가 여기 있는 먼지부터 닦으렴이라고 조심스레 덧붙였습니다. 네, 서준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지만 그것은 환영 인사가 아닌 업무 지시를 받아들인 답변처럼 들렸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에 서준의 자리는 없었고 식사 시간 동안 그는 복도 벽에 기대어 어두운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았어요. 배고프면 부엌에 남은 거 조금 챙겨 먹어라는 가정부의 말이 전부였고 누구도 그에게 따뜻한 저녁을 건네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불빛 아래 서준은 자신을 초대한 이유가 가족이 아니라 필요한 손 때문일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을 처음으로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럼에도 그는 아직 모든 것이 오해일 수 있다고 스스로를 달래며 몇 번이고 숨을 길게 고르며 잠자리를 마련할 빈틈을 찾아 헤매었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향수 냄새와 사치스러운 인테리어 속에서 그는 자신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조차 알 수 없는 채 그 수요일 밤을 조용히 견뎌냈습니다. 입양 후 한 달이 지나자 서준은 저택의 하루가 정확한 분 단위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아침 5시에 가정부가 깨우면 그는 곧장 지하 세탁실로 내려가 세탁물을 분류하고 널어야 했습니다. 세탁이 끝나면 바로 복도와 계단 손잡이를 닦는 일이 이어졌고 9시가 되면 양모가 사용하는 드레스룸의 거울과 진열장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외출한 낮 시간에는 정원 관리와 차량 내부 청소를 맡았는데 운전기사가 남긴 먼지까지 검출해내듯 확인하는 양부의 시선이 늘 따라붙었어요. 식사는 항상 가족들의 식사가 끝난 뒤였고 남은 음식이 없으면 가정부가 냉장고 뒤편에 숨겨둔 오래된 식빵 한 조각을 내어주었습니다. 그 사이 서준과 직접 대화를 나누는 사람은 거의 없었고 눈도 마주치지 않은 채 지시만 전달하는 방식이 그를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만들었습니다. 한 번은 바닥 광택이 흐려졌다는 이유로 양모가 목소리를 높였고 그때부터 서준은 매일 새벽 거울같이 바닥을 닦기 위해 무릎을 꿇고 온몸을 굽히는 일이 일상이 되었죠. 가끔 들르는 친척이나 손님들이 입양했다던 아이는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 순간마다 양모는 현재 외국에 유학 중이에요라고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그 거짓말이 너무 자연스러워 서준은 자신이 존재 자체를 감춰야 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자각하게 되었어요. 그날 이후 그는 말없이 일을 수행할 뿐 아니라 눈에 띄지 않고 기척마저 지우는 법을 스스로 익히며 더 깊은 침묵 속으로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겨울이 시작되면서 저택의 난방 기계가 고장났지만 수리는 늦춰졌고 서준은 냉기가 가득한 지하 저장실에서도 실내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장작을 옮겨야 했습니다. 며칠 사이 손끝 감각이 사라질 만큼 얼어붙었고 기침이 시작되더니
고열과 오한이 반복되며 몸은 급격히 무력해졌어요. 그러나 양모는 청소가 덜 되었다며 새벽에 그의 방문을 발로 차며 깨웠고 지각한 이유를 묻지도 않고 복도 바닥에 무릎을 꿇게 했습니다. 기침이 멎지 않아 손등으로 입을 가린 순간에도 그는 눈치만 살핀 채 말 한마디 못하고 바닥 위 먼지를 다시 훑었습니다. 가정부조차 병원은 다음 달 검진 때 가면 되지라며 가족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는 무력한 표정을 지었고 서준은 더 이상 도움을 구할 대상이 없다는 현실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기온이 영하로 떨어진 밤, 그는 젖은 걸레를 짜기 위해 차가운 물을 맨손으로 만지다 그대로 쓰러졌고 의식이 잠시 끊어졌어요. 잠시 후 정신을 차렸을 때 그는 몸이 떨려 움직일 수 없었지만 가정부가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일어날 수 있죠? 안 그러면 곤란해요라고 속삭이는 소리에 억지로 일어나려 애썼습니다. 한편 양부는 재개 모임에 참석해 입양한 아이도 곧 미국 유학을 보낼 예정이라며 자선재단 홍보를 하고 있었고 그 사실은 저태간 누구도 감히 말할 수 없는 현실과의 거짓된 대비였습니다. 기침 소리에 문서연이 인상을 찌푸리며 소음은 듣기 싫다며 그를 창고보다 더 안쪽에 있는 난방 없는 보관실로 옮기도록 지시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서준은 더 이상 살아있음이 의미가 있는지조차 분간되지 않는 깊은 추위 속에서 조용히 숨을 붙들고 버티기만 했습니다. 며칠째 열이 가라앉지 않았음에도 서준은 계속 일을 나가야 했고 몸을 일으킬 힘조차 사라진 상태로 복도 한쪽에서 의자에 기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 양모가 지나가다 그 모습을 발견하고 손님 오시기 전에 보기 흉한 건 다 치워라라고 지시하며 그의 존재 자체를 정리 대상처럼 취급했습니다. 가정부는 명령대로 그를 부축해 창고보다 더 외진 낡은 창고 뒤편으로 데려갔고 거기엔 오래된 비품과 쓰지 않는 소파가 쌓여 있었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차가운 외풍이 그대로 스며들었고 그곳은 더 이상 사람이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라 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낮은 온도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양모는 혹시라도 손님이 오는 동안 기침이라도 들릴까 우려하며 그 자리에서 문을 잠그도록 지시했고 상태 보며 밤중에 한 번만 확인하라라고 말한 뒤 아무 관심 없이 떠났습니다. 서준은 얇은 담요 하나로 몸을 덮었지만 열과 추위가 동시에 몰려와 의식은 흐릿해졌고 입술이 굳어가며 호흡조차 제대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난 후에도 아무도 그를 찾지 않았고 정원에 조명을 세팅하던 직원들조차 그곳에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장비를 옮겨 다녔습니다. 시간이 더 흐르자 창문 틈으로 찬 공기가 더 강하게 불어들어왔고 그는 몸을 웅크린 채 이대로 죽게 될 가능성을 처음으로 명확하게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몸이 더 이상 움직이지 않으면서 의도와 관계없이 눈꺼풀이 천천히 감기기 시작했고 외부의 모든 소리는 멀어지는 듯 희미해졌습니다. 그 밤 저택은 평소와 다름없이 고급스러운 조명과 잔잔한 음악으로 가득했지만 그 안 어딘가에서 한 생명의 체온이 조용히 사라져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서준이 실신한 지 정확히 이틀이 지나자 저택 외부에서 방문한 재단 관계자 2명이 양부를 만나기 위해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실종되었던 상속자의 단서가 발견됐다는 이유로 한도연의 과거 입양 서류 확인을 요청했고 예상치 못한 질문에 양부와 양모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문서 담당 직원이 필요한 자료를 찾기 위해 창고 구역을 수색하던 중 오래된 비품 뒤에서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는 서준을 가장 먼저 발견했습니다. 직원은 처음엔 사망한 줄 알고 놀랐지만 미세하게 떨리는 호흡을 확인하자 즉시
외부 구급팀을 호출했습니다. 양모는 손님들에게 들키지 않도록 이를 막으려 했으나 재단 측 요원이 보호 대상 확인 절차라며 개입하면서 상황은 통제 밖으로 흘러갔습니다. 곧 도착한 의료진은 응급 산소와 약물을 투여했고 서준의 손목에 채워진 낡고 지워진 이름표를 스캔하자 예상치 못한 신원조회 결과가 서버에 뜨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는 그가 단순 입양 대상이 아닌 해외에서 실종되었던 거대 금융가의 친손자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었고 현장 분위기는 급격히 바뀌었습니다. 양부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려 했지만 재단 요원은 이미 상급 기관의 의무 보고를 진행 중이었고 의도적으로 은폐된 기록의 흔적도 포착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정부는 멀리서 그 광경을 바라보며 손으로 입을 막았고 자신의 침묵이 누구의 목숨을 잃게 만들 뻔했는지 뒤늦게 실감하며 어깨를 떨었습니다. 그 순간까지도 서준은 아무것도 모른 채 산소 마스크를 착용한 채 실려 나갔고 저택 사람들 중 누구도 그가 다시는 이 집으로 돌아오지 않을 운명을 맞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직은 알지 못했습니다. 응급조치 후 서준은 곧바로 재단이 지정한 비공개 의료시설로 이송되었고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국제신원조회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 만에 그의 지문과 DNA가 해외 금융 재벌 가문에 실종된 직계 상속자 데이터와 일치한다는 공식 보고가 상급기관에 전달되었습니다. 재단 측은 즉시 법적 보호 명령을 발동했고 한도연 부부에게는 어떤 방식으로든 그 소년에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것이 금지된다는 경고가 내려졌습니다. 양부는 여전히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지만 재단은 이미 그동안의 입양 기록과 입금 내역 그리고 노동 착취 정황을 빠르게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가 채 지나기 전에 언론계 일부에서도 익명 제보가 흘러나오기 시작했고 한도연 일가가 고아 출신 아이를 비공식적으로 고용했다는 정황이 업계 사이에서 조용히 돌기 시작했습니다. 감시 대상이 된 저택은 외부 출입이 통제되었고 직원들의 출입 기록까지 모두 확보되면서 내부 사람들 사이에 불안과 긴장감이 급격히 퍼졌습니다. 그 시각 서준은 집중 치료실에서 의식을 회복해가며 자신이 더 이상 저택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의료진의 간접적 언급을 통해 어렴풋이 알아차렸습니다. 의사가 서준이라는 이름 대신 그가 태어날 때의 본명으로 부르자 그는 자신이 단순히 구조된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삶으로 끌려가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 순간 비로소 그는 자신이 더 이상 누군가의 명령에 휘둘리는 존재가 아니라는 새로운 감각을 조심스럽게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언젠가 돌아가야 할 곳이 있으며 그곳에서 반드시 정리해야 할 과거가 남아있다는 생각이 머릿속 깊은 곳에서 고요하게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7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서준은 해외 본가의 교육과 승계를 거치며 세계 10대 재무 펀드를 실질적으로 운용하는 차세대 총괄자로 성장했습니다. 그는 본명인 이서준이라는 이름으로 복귀했고 각국 중앙은행 회의에 참여하며 그의 존재는 더 이상 어린 피해자가 아닌 거대 자본의 핵심 설계자로 인식되었습니다. 한국 복귀 직후 그는 언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채 외국계 투자 컨소시엄의 대표 자격으로 한도연 그룹 인수 협상을 조용히 추진했습니다. 해당 그룹은 부동산 사업 부실로 이미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었고 금융시장에서도 구조조정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습니다. 서준은 그들의 회사가 숨기고 있는 부채 구조를 정밀 분석한 뒤 핵심 계열사부터 순차적으로 지분을 매입해가며 압박을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양부와 양모는 거래의 상대가
자신들이 과거 버린 입양아이라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고 오히려 새로운 구원자라 판단해 적극 협상에 응했습니다. 그러나 컨소시엄 측 자문 역할을 맡은 국제법률팀에서는 과거 저택 내부에서 확보된 기록을 바탕으로 한도연 일가의 법적 책임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서준은 공개적인 보도 이전에 먼저 이들의 실체를 내부적으로 완전히 고립시킬 전략을 세우며 자료 전부를 검찰 및 금융감독기관에 이중 동시 제출하도록 준비했습니다. 그가 움직일수록 시장의 온도는 급격히 차가워졌고 한도연 그룹 내부에서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자금 회수 요청과 투자 철회가 연달아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든 흐름이 자신의 손끝에서 계산되며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서준은 아무 감정도 드러내지 않은 채 조용히 바라보며 마지막 결말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서준은 한도연 그룹의 비상이사회가 열리는 날 투자 컨소시엄 대표 자격으로 회의장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양부와 양모는 그가 입양 당시의 소년이라는 사실을 알아보지 못한 채 절박한 표정으로 자본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서준의 법무팀이 기업의 비공식 인력 착취, 자선재단 명목의 횡령, 입양 기록 은폐 등 모든 자료를 실시간 공개 시스템에 송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각각의 기업 관계자와 투자단은 곧장 연결된 기관들에게 보고를 진행했고 동시에 금융감독위원회 사전 통보를 통해 그룹 전체 거래가 즉시 묶이기 시작했습니다. 한도연 부부는 그제야 그의 정체를 알아챘으나 이미 손쓸 수 있는 단계가 아니었고 양모는 체면을 부르짖었지만 주위의 누구도 그들의 발언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회의장은 정적 속에서 혼란이 번져갔고 서준은 단 한마디의 감정 표현도 없이 사전에 준비한 지분 구조 정리 서류를 전자 승인함으로써 경영권 완전 박탈을 확정시켰습니다. 해당 승인과 동시에 컨소시엄의 신임 이사진이 실시간 선임되었고 한도연 부부는 스스로 회사 건물 출입 권한조차 상실한 채 보안팀에 의해 자리를 떠나야 했습니다. 언론과 외부는 이미 로비에서 대기 중이었고 서준은 공개 발언 없이 뒷문으로 나가 별도의 호송 차량을 타고 재단 관계자들과 함께 조용히 현장을 떠났습니다. 차량 안에서 그는 과거를 끊어냈다는 사실만을 짧은 숨으로 확인한 뒤 이제는 자신과 같은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새로운 재단의 출범에 모든 역량을 쏟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 결심은 복수가 아닌 구원을 향해 있었고 그날 이후 버려진 아이들의 최후라는 기록은 완전히 다른 정의로 다시 쓰이기 시작했습니다.